진짜요? 한번 보자. 확인 좀 해야지. 수빈이 좀 열심히 해요. 수빈이 가능성은 있는데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야, 너는 지금 현재 석차가 있잖아. 이름 빨리 써 이제. 딱 이렇게 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전달. 그 수인아, 그거 전달해서 앞으로 전달해줘. 아미나, 너 진짜 너 남아. 공개할까? 접수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하나도 안 하면 어떡해. 자, 얘들아, 친구 나와보자. 친구 나와. 수민이 점수만 쌤을 확인해볼게. 점수만. 맞으면 수를 다음에는 점수 확인했고, 이건 내가 앞에서 설명해 줄게. 그 친구생 3명 친구들은 수빈이 문제 한번 해봤을 건데, 여기 이제 점수 기록지가 있어요. 자음문제 거기 문제 뒤에 점수 기록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채점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점수 적는 란이 있어. 점수 기록 이게 점수 기록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모의고사, 어휘테스트, 복습테스트 맞으면서 써서 나한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수인이랑 영중이 그렇게 이제 체크해서 거기다 채점해서 이해 안 됐으면 이따 끝나고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친구 한번 나가봅시다. 이거 우리 좀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봅시다. 시상 전개 방식 볼게요.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유형. 시상 전개 유형 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시상 전개 방식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시간이 전개가 되는 거죠.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절의 변화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고요. 뭐 과거의 상황과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나올 수 있고요. 시간의 변화를 종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행적 구성과 역행적 구성. 역행적 구성하고 역수행적 구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수행적 구성과 역행적 구성을 구별할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딱 이 용어로 표현해요. 이 용어.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수행과 역행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수행적 구성은요 사실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역행적 구성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쭉 그 순서로 가고 있어. 그 순서로 가는 게 뭐야? 순행이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순행인데 이런 식으로 무엇의 시간의 흐름? 물리적 시간의 흐름. 거의 물리적 흐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 요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리적. 이거는 이제 일반 어떤 문학 책에는 없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요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란 건 하나밖에 없잖아. 어떻게 시간을 흘러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만들어.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시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 예를 들면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이건 뭐죠? 이렇게 현재에서 미래로 왔다 다시 현재 왔으면 뭐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갑니까? 과거에서 시작했다가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가는 건 뭐죠?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지키고 있냐 이걸 위배하고 있냐에 따라서 순회가 이렇게 예로 나눠볼 수 있다. 됐죠? 네. 이육사의 광이라는 작품이 있어. 요건 순회니까 이렇게.
이거 순행이니까 이렇게. 이건 순행입니다. 네, 여기 보면 부지런한 계절이 피부지고 있죠. 계절이 피부지고 뭐죠? 계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이 길을 열었다. 강물이 길을 열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류 문명이 주로 어디서 시작했다고 보죠? 역사에서? 강 근처에서. 그래서 강물이 길을 연다는 게 뭐냐면 인류 문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먼 과거 인류 문명이 시작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뭐가 있죠? 지금이 있죠. 지금. 지금의 시간은 뭐야? 현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뭐가 있죠? 천고의 뒤가 있죠. 천고는 아주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 뒤. 근데 이게 뭐죠? 미래. 네.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순행적 구조. 두 번째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존재. 이것도 시간과 함께 굉장히 대표적인 시상존재 방식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 공간의 변화, 장면의 변화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참고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도 여기에 넣어 화자의 시선이 박목월의 산도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박목월 어떤 시인인지 기억납니까? 박목월? 이거는 지금 수빈배우 다 써줬잖아요. 박목월은 어떤 시인이죠? 내가 계속 문학사가 여기 있어서 내가 분명 설명한다고 했죠. 박목월은 어떤 시인? 박목월? 근데 이게 한 번에 당연히 안 돼, 이런 거. 한 번에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거야, 알죠? 박목월, 박두진, 조시은, 천목파시. 천목파는 뭐다? 자연을 소재로 한 시. 산도가 뭐죠? 자연의 소재의 꽃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산은 무강산 석산. 자, 처음에 산이었어. 그 다음 뭐죠? 산도와 두어소니. 꽃을 봤죠. 그 다음 뭐죠? 물로 봤어. 그 다음 뭐죠? 사슴으로 봤어. 그 다음 뭐죠? 사슴의 발로 봤어. 그 다음 뭐죠? 공간의 이동, 장면의 변화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화자가 이걸 보고 있는 거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넘어갔어?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도 여러분 다 들어본 개념, 알고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뭐죠? 머리수, 미는 꼬리미. 시의 처음과 시의 끝을 유사하거나 같게 구성하는 방식. 수미상관 전개 방식.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표현법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미상관을 찾았을 때 효과가 있어요. 수미상관이 됨으로써 생기는 효과.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 이걸 5가지로 나누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수미상관이라는 게 처음과 끝이 유사하거나 같은 거잖아. 구성 자체가. 이런 여기서 중요하게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구성과 형식의 유사성이라는 건 곧 뭐의 유사성이기도 하냐. 내용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구성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 내용과 연결시키고 갖고 와서 연결시킨다면 이게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니까 내용도 유사하겠구나 라고 추론이 돼요. 자, 어쨌든 얘는 뭐냐면 반복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처음과 끝의 반복. 그럼 반복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죠? 운율이 형성돼요. 두 번째 뭐 있죠? 반복에 의해서 자동으로 효과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네? 반복되면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효과가 생겨요. 자, 또 뭐 있죠? 시상의 통일. 여러분, 처음과 끝의 구성이 유사한 게 뭐죠? 시상도 유사할 거예요. 그럼 뭐야? 시상이 어떻게 되죠? 통일된다.
자, 시라는 작품을 건축물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유사하게 시작해서 유사하게 끝나 그런 구성이 되죠. 그리고 건축물을 생각해 보면 위의 구조와 아래 구조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과 위와 아래 구조가 굉장히 비리처로 되어 있는 구조는 어떤 게 좀 안정적으로 있다? 답이 대칭적으로 되는 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수리상가를 대칭적 구조로 봤을 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아, 안정적이다. 안정감이 있다. 그 다음에 균형미도 느껴지죠. 4번과 5번은 유사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4번과 5번 구조도 안정감.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도종안의 어떤 말을 보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연의 일행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리상의 구성이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성경정. 성경정도 들어봤죠? 앞에 선자죠. 앞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선자죠. 그죠? 앞에는 뭘 제시해? 경치나 상황을 제시하고 후정. 뒤에는 뭘 제시해? 정서나 감정을 제시하는 거죠. 주로 뭐의 표현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했죠? 거기 밑줄 쳐볼까? 성경정은 주로 한시의 전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한시. 오전 시가 갈래들 중에 한시가. 그런데 꼭 한시에만 쓰이는 건 아니야. 주로. 그러니까 한시에 쓰이는 주된 시상 전개 방식 중 하나가 성경 후정이고 다른 고전 시가 아니라 현대시에도 성경 후정 방식 쓰기도 합니다. 자, 경치를 묘사하는 부분 서경,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 서정이라고도 하고 한시의 다민시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 후정의 반대도 있어. 성경 후정의 반대고 선정, 후경. 두보의 강촌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뭐냐면 원래 한시야. 한시인데 두보는 중국시인이야. 중국시인이고 이 시도 중국시거든. 원래 한자로 돼 있어. 한자면인데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현대 한글로 번역해서 써는 거야.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앞에는 약간 경치나 상황 계시고요. 뒤에 이런 내용을 보면 약간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승전결. 우리가 이제 시에서 4단 구성이라고 할 때 기승전결은 기본적으로 4단 구성이에요. 4단 구성. 자, 기가 뭐냐면 일어날 기, 승은 오를 승, 전은 전환, 결은 맺는다, 맺을 때. 자, 그럼 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어. 일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난 거야. 잠자리에 있어. 일어났어. 뭐야? 시상이 유발. 시상이 발생 유발. 그러다 이제 산 입구에 도착했어. 그래서 산 올라가고 있어. 뭐야? 시상이 정리되는 거지. 승부. 막 본격적으로 정리돼.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거기에 정자가 있었어. 산의 그 중턱에. 그 정자에 잠깐 앉아서 막걸리 한 상을 하면서 쉬고 있어. 시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상을 또 내는 거죠. 자, 전에서 시상이 전화해 것입니다. 써주시면 되고요. 4단 구성의 시상을 정리합니다. 얘도 주로 한시에서 사용되는 시상들이 많은데 성경 후성처럼 현대시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한시 외에 고전시가에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국어 원리 지금 내가 보니까 가사 지금 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시조까지 쭉 다 봤잖아. 그럼 요거를 거기서 한번 찾아서 요거 기술이 이게 이거구나. 이거는 선생님 이게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항상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야. 방학때. 안 그러면 방학때 말고는 그 EBS 독해 원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이제 서정주의 국가협회에서라는 걸 보니까 총 4개의 형으로 되죠. 4부분을 나눠 볼 수 있고 기승전결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4가지 제일 중요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 왜 시상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수업에 방해가 돼서 끝나고 줄게요.
그러면 안 되죠. 수업 시간에 뭘 보고 있으면 되죠. 자, 봅시다. 쌤이 수업할 때 쌤의 신경을 대비해. 자, 봅시다. 자, 대비는 말 그대로 이제 대비라는 말이 뭡니까? 비슷한 말이 있고 상관, 대조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죠. 대비를 이루는 심상 의미를 대칭적으로 구성해 정시키는 것이죠. 중심 소재가 되는 심상 의미를 대조적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면 산과 주거, 밝음과 폭력과 외면과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뭔가 대립적 이미지를 중심 시상 전개 방식의 어떤 구조로 활용함으로써 시상 전개시켜 나가는 걸 대비에 대한 시상 전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김일의 바가 나오기가 있는데 여기서 대비에 대해 있거든요. 오늘 나중에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 교재에서 김일의 바가 나오기라는 작품을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제대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7번 혹시 여러분 김기는 어떤 시인지 기억나요? 김일이 어떤 시인지? 어떤 시인? 김일이 모더니즘 시. 모더니즘 특징 좀 뭐였는지 기억나요? 1번 주지주의, 다른 말로 감정의 조치죠. 2번 이미지즘, 여기 이제 모더니즘 특징이죠. 3번 초현실주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입니다. 자, 7번 점층적 전개방식. 우리 앞에서 수사법 중에 점층법이라는 게 있어. 그 점층법을 시상 전개 전체에 적용해서 시를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점층법이라는 사용 방식을 사용한 거야. 근데 보면은 19의 의미, 시어의 의미, 화자의 생각, 정성 이런 게 점점 보여되거나 확대되거나 강조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하는 거죠. 눈은 살아있다. 근데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근데 또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점 의미가 확장되면서 점점점 고조되고 있죠. 점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점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녀, 기침을 하자 눈이 되고 기침을 하자 점층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눈 더러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더 확장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현대식 이론 이거 좀 바꾸고요. 25페이지 시행석하기 봅시다. 또 시간이 부족해. 수리반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매우 중요한데, 다시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를 이제 모르는 시가 나와서 작품에서 어떻게 시를 해석해야 되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초보자잖아. 시인들이 초보자인데 아주 쉽게 접근해서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알려줄 거예요. 일단 근데 여기 보면 A와 B 두 개를 나뉘어 있죠. A와 B 두 개를 나뉘어 있고요. 그죠? A와 B 두 개를 나뉘어 있고요. A는 뭐냐면 시의 구성 요소죠. A는 시의 구성 요소. A, 시의 구성 A, 시의 구성. 자, 우리가 어떤 시를 분석하려고 해석하려고 그럼 뭐부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면 이 시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그 요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맞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는 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5가지를 분류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아무 작품 한번 봐도 되는데 여기 일단 이웃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을 예로 분석 작품 예시로 실어 나봤습니다. 이거 참고해도 돼요. 자, 이거 보면서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 단위가 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 있을까? 첫 번째 시를 구성하는 요소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뭐가 있을까?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걸 제가 못 끝내더라도 다음 주 이겨서 다음 주에 처음부터 다시 이만큼 중에 이런 거 없이 시 해석하는 거. 자, 첫 번째 말 해봐. 뭐가 있죠? 시를 구성할 때 시인이 시를 써. 이런 반드시 있어요. 맞아, 하셨어. 맞아요. 화자가 무조건 있어요. 화자라는 존재는 시인의 대리, 시인의 페르소나. 자, 그다음 또 뭐 있죠? 독자. 맞아, 독자도 있어요. 근데 독자는 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우리가 고려의 요소는 사실은 아니죠. 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요. 또 틀린 건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발 기시나요? 또 뭐 있어요?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도 있잖아. 네? 되게 좀 큰 단위가 커. 단위가 좀 큰 거. 쭉 큰 거. 되게 세부 디테일 그런 게 아니야. 네. 실적 대상? 뭐야, 왜 이렇게 잘 알아? 국어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자기가 어느 정도 만약에 좀 잘 못해서 잘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좀 재미가 붙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국어에서 그런 약간 나름대로 재미 자, 아니 근데 진짜 잘하게 되면 재미가 생긴다니까. 얘들 막 4등급가 2등급 나와, 2등급 막 초반에 나와. 그러면 재미가 생길 수 있어. 자, 시적 대상. 근데 또 네.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기세가 좋아. 뭐 시공간.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데 거의 사실은 뭐 비슷한 말이죠. 시적 상황이 있어. 시적 상황. 이걸 만약에 이제 소설로 한번 해보자면 소설에 뭐가 있죠? 배경이 있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시에서 당연히 상황이라는 존재해야 돼. 이렇게 두 개 나왔어. 시적 배경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시적 상황에 이 표현을 써. 같은 말이죠. 시적 배경. 또 근데 시적 배경을 말하고 싶어서 아까 말하지 않았어. 그런 말을 그렇게 자신감 갖게 말하면 틀려도 되니까. 좀 큰 단어야, 큰 단어. 큰 단어. 내가 순전히 뭐라고 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했잖아. 5가지 중에 우리가 배운 것도 있어. 되게 공들여서. 그 뭐야? 표현법. 그것도 맞아. 시상도 맞고 시상은 너무 굉장히 조수가 있는데. 근데 주제 이런 거 맞죠? 주제도 맞고 표현법도 맞죠. 근데 표현법은 되게 지역적인 거야. 그 부분에 쓰인 표현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표현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그걸 적용하는 거죠. 약간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한 표현법을. 네네. 진짜. 그것도 이제 은유처럼 부분적인 거라서 작가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문학사에서 작가 개별적으로 보면서 작가 좀 그 문학사적으로 묶어서 직접 작가를 문학사절로 묶어서 공통적인 특징 얘기해서 안 했어. 했죠. 네. 그러니까 작가적 요소라는 게 있잖아. 시라는 작품에.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5가지 시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단순히 화자 같은 경우는 화자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화자 어떤 걸 분석하는 거죠? 정색, 해요, 그지? 가치, 맞아, 생각 이런 걸 분석하는 거잖아. 아까 태도 같은 경우는 뭐랑 또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태도를 알면 어조도 추론이 가능하다. 손쉽게. 자, 시적 대상. 여러분, 시적 대상이라는 이 용어는 그러니까 시에 나와 있는 모든 대상들이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쪽에 보면 계절이 있고 채찍이 있고 물방이 있고 하늘도 있고 공원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적 대상이 있겠죠. 그거를 핵심 시적 대상이라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중심 소재 제재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약간 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거 물어볼게요. 요 핵심 시적 대상 있잖아. 얘가 어떠한 형태로 시에서 주로 나타날까? 자, 힌트를 줄게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 내가 질문했잖아. 자, 이 형태라는 게 부품사 중에 어떤 형태? 부품사. 거의 대부분 다 아니면 명사, 형일 수도 있어. 그죠? 명사형, 명사, 명사.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화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시적 대상에서 의미들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적 대상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분석해야 됩니다.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이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암울한 상황인지, 긍정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황인지. 작가적.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육사 어떤 시인 나오죠? 저항시. 시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저항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런 작가적. 그다음에 첫 번째 시대상. 이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그때 쓰여진 작품이었어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쓰여진 거지. 독재 정권 하에서 쓰여진 거지.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문학상, 정교수. 근데 이제 4번과 5번은 1, 2, 3번 무조건 분석의 대상이 되고요. 4번과 5번은 작가와 작품에 따라서 적용할 필요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의 구성 요소 이렇게 한 5가지 봤는데, 자, 시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시 해석. 여기 이제 그 대괄호 해놓고 긍정적 시호, 부정적 시호를 해서 성형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시를 우리가 그러면 해석을 해야 돼. 시를 해석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시를 해석할 때 여기 너무 붙어있잖아. 4번까지. 이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먼저 봐야 되는지 순서이기도 하고요. 중요도이기도 한데, 자, 시를 해석하려고 할 때 뭐부터 봐야 될까? 첫 번째로 시를 해석하려고 해. 시가 딱 있어. 뭐부터 봐야 돼? 제목에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의 제목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작품 제목에 뭐가 있냐면 핵심. 핵심. 이 작품에서의 핵심. 뭐랑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육사의 절전의 작품 있잖아요. 제목이 절전이죠. 절전이 여러분 사주적인 우리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절정의 제목이면서도 뭐냐면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시입니다. 핵심적 의미. 절정의 그 의미가 절정의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찾아보면 될까? 본문. 이제 제목 받고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뭘부터, 어떤 부터 찾아야 될까? 앞으로서 나온 근데 지금 괄호 쳐놨잖아. 반복해서 괄호 쳐놨죠. 반복이 안 될 수도 있어. 반복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사 있죠. 이 명사형이 동일한 표기가 아닐 수도 있어. 동일한 표기가 아닐 수 있다. 무슨 말? 이게 무슨 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실제로 이제 시 해석할 때 자꾸 이거를 놓쳐요. 자꾸 쉽지는 않죠. 순간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데 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하나의 대상이야.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그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주를 나타내는 영어에 뭐가 있냐? 우주랑 동일한 대상인데 스페이스. 오케이? 그다음 유니버스. 또 뭐죠? 코스모스. 이런 다양한 단어들인데 다 뭐냐면 우주라는 대상을 가리켜요. 근데 걔네들 표기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뭐 디테일한 의미에 좀 차이도 있네 사실. 그런 것처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표기가 다르다. 즉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시인들은 같은 단어 표기, 같은 단어 반복해서 사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찾았어. 찾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요 명사 있죠, 요 명사. 앞에 있는 수식어를 꾸며주는 말. 빠른 비행기. 얘들 되게 쉬운 거라고 해요, 이게. 빠른 비행기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비행기가 피수식어. 요거죠, 명사. 그 앞에 있는 빠르게 수식어죠. 이 수식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수식받는 핵심적 시적 대상. 이게 명사이죠, 핵심 명사. 걔의 의미와 속성을 알려줘. 그 비행기는 어떤 속성이 있어? 빨라. 너무 쉽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서술.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어처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긴 한데 수식어가 더 중요하고 서술어보다. 왜냐면 수식어를 통해서 속성이나 의미를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서술어는 다르겠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육사의 절정에다 그냥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정의 의미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 절정이란 이 표현이 본문에 있어 없어? 없죠. 자, 이 단어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뭔가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나오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내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절정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있으면 한번 봐요. 절정과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의미로 쓰였을 것 같은 명사들. 자, 힌트를 줄게요. 이육사 어떤 시인이죠? 저항 시인이죠. 언제 활동했죠?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죠. 일본에 저항하는 의미의 작품이었죠. 이게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시를 일단 먼저 읽어. 자, 절정과 유사한 의미. 네, 가려주세요. 맞지? 절로. 자, 여러분 절정이 뭐야? 정점이에요, 정점.
근데 고원은 뭐죠? 높은 언덕, 높은 지대. 그러니까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죠. 또 있어. 자, 여러분 순서대로 1형, 2형. 왼쪽이 1형, 2형이야. 오른쪽이 3, 4형. 네. 북방이죠. 북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반도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남북 분단 일어나는 점이야. 한반도로 봤을 때 맨 밑에 남단이 있고 맨 북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북쪽은 위죠. 위, 절정, 위, 북방. 북방에서 어디로 왔냐면 더 위로 가서 고원으로 갔어. 거기서 더 위로 가서 어디로 갔을까? 칼날 위로 갔어. 전부 다 절정과 맥을 같이 하는. 근데 표기는 다 달라. 완전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성 있고 서로 연계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칼날 위에 섰어. 여러분 칼날 위에서 더 위로 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갑자기 펜으로 바꾸면서 눈을 감으면서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를 계속 작품에도 설명할 거야. 저중에서 알려주면서 여러분 그 과제물 내는 게 혹시 안 찾아가는 사람 좀 찾아가시고요. 얘기. 거기.